북한과 한국이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름이 같은 만큼 거리 또한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해상 탈북 시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동해를 통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례가 익히 알려져 있을 정도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강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고성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업으로 생을 이어갔었죠. 고단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때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물때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유독 짙은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를 걷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죠. 바로 미확인 선박이었습니다. 녹슨 문을 밀어젖히자 물에 떠다니는 방수 가방이 보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가방을 건져 올렸죠. 이후 가방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나만의 신문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선명한 칼라 사진과 자유롭게 쓰인 글자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곳곳에서 나만의 물건들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라디오를 또 누군가는 잡지를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말이죠. 게다가 이웃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선 하루 세 끼를 고기 반찬으로 먹는다더라. 전기가 끊기지 않아서 밤에도 나처럼 산다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온대.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하지 못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방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마을 회관을 접수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을을 순찰하던 군인들과는 달랐죠. 매일 아침 8시 확성기를 통해 이름이 호명됐어요. 주민들은 한 명씩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불려갔던 최 씨 아저씨는 다리를 절뚝이며 나왔고 그 다음날 김 씨 아저씨는 얼굴이 퉁퉁 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저도 세 번째 날에 호명됐습니다. 좁은 조사실 안으로 들어서자 쿰쿰한 담배의 연기가 코를 찔렀어요. 책상 뒤에 앉은 조사관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죠. 동무는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았나? 대답하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다른 조사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거짓말하면 더 아프다. 알겠나? 신문은 끔찍했어요. 최근에 수상한 물건을 본 적이 있나? 이창수와 어떤 관계지? 질문할 때마다 주먹과 구둣발이 날아들었습니다. 특히 이창수 어르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때는 더욱 잔인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탱크 아래 숨겨둔 가방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만 절대 입을 열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군용 트럭 엔진 소리가 마을을 울렸어요. 창문 틈으로 보니 이창수 어르신이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계셨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의연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르신의 아들 민수가 울부짖으며 뛰어나갔지만 군인의 총개머리판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렇게 민수의 처절한 비명이 한밤중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이 끌려간 후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조사관들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창수의 동조자들을 모조리 밝혀낼 거다. 매일 누군가가 끌려갔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어요. 누가 밀고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뒤흔드는 방송이 울렸어요. 전 주민은 오전 10시까지 마을 광장에 집합하라. 불참시 즉시 처형이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주민들을 끌어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예외는 없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장에서 우리는 2시간을 넘게 서 있었어요. 갑자기 군용 트럭이 도착했고 이창수 어르신이 내리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하얗게 센 머리카락, 퉁퉁 부어오른 얼굴, 꺾인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이창수는 남조선의 간첩 행위를 저지른 죄로 처형한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어요. 이것이 바로 반역자들의 최후다. 모두 똑똑히 보아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자식처럼 보살펴 주시던 이창수 어르신이었어요. 고기잡이가 없을 때면 굶지 말라고 쌀도 몰래 가져다 주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저희 집 대문도 손수 고쳐주셨죠. 그런 분을 지금 이렇게. 동무들, 나는 후회하지 않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총성이 울리기 전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세 발의 총성이 마을을 뒤흔들었고 어르신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피가 얼어붙은 겨울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달려나가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로 숨겨둔 가방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반역자의 말로다.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다. 조사관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처형 이후 조사관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이창수 어르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호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하셨어요. 마당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귓가에 이창수 어르신의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마침내 3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의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친구였다고. 이창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하라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를 주무르며 끙끙 앓으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 가방만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자책감과 분노가 뒤엉켰죠. 강혁아, 어머니가 절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울음을 꾹 참으며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신 듯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창수 어르신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후 저는 곧바로 이창수 어르신의 유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꿈이 자유였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조용히 동의하셨죠. 우리는 밤이슬을 맞으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창수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만 했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작은 목선으로 탈출해야 했기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타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었고 발각될 위험도 컸죠. 김씨 부부가 첫 번째였어요. 아저씨는 저와 함께 고기잡이를 다녔고 아주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였죠. 그들의 6살 된 딸아이도 있었는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과 이창수 어르신의 가족, 그리고 김씨 내 가족까지 7명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작은 목선의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는 더욱 세심하게 해야 했어요. 큰 배와 달리 목선은 파도에 취약했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날씨를 관찰했고 바람이 가장 잔잔한 시기를 찾았죠. 우리가 타기로 한 목선은 제가 가끔 강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쓰던 것이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튼튼했고 엔진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배였기에 의심을 피하기도 좋았죠. 물품 준비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공간이 제한적이었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야 했어요. 연료통 2개에 이틀치 식량과 식수, 그리고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김씨의 어린 딸을 위한 담요 하나는 꼭 필요했죠. 밤마다 우리는 몰래 모여 탈출 계획을 점검했어요. 목선의 특성상 먼 바다로 나가긴 어려웠기에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포구를 벗어나면 바로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해안선을 바로 옆에 두고 가는 겁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을 떠올리며 우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작은 배로 도전하는 위험한 항해였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결심을 다졌죠. 아버지의 꿈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음력 보름을 탈출 날짜로 정했어요. 달빛이 있어야 해안선을 따라가기 수월했고 그날이면 파도도 잔잔할 것으로 예상됐죠. 그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목선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준비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평소처럼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척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약속한 장소로 목선을 옮겼어요. 어둠 속에서 일행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마을을 등지는 순간이었죠.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도 마지막으로 육지를 돌아보았어요. 김씨의 딸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엔진을 걸었어요. 최대한 소리를 죽여가며 포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우리의 길을 밝혔죠. 작은 목선이었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싣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어요. 때때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죠. 배 위에서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죠? 이창수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미완의 문장이 이제야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후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우리의 작은 목선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향 마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갑자기 바닷바람이 거세졌어요. 한겨울 동해의 매서운 바람이 배 전체를 휘감았고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출렁임이었지만 점점 배 전체를 덮칠 만큼 거세졌어요. 목선은 파도에 휘청거렸고 찬 물보라가 우리의 옷을 적셨습니다. 김씨의 어린 딸이 공포에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 배 가운데로 모이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어머니와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은 김씨 아주머니와 아이를 감싸 안았고 김씨 아저씨는 배의 한쪽을 꽉 붙잡았습니다. 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이 배를 강타했어요. 순식간에 민수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이 절규했어요. 시커먼 바다 위로 민수의 작은 손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즉시 준비해둔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밧줄이 공중에서 휘청이다 민수가 있는 곳에서 3m나 빗나갔어요. 민수야, 조금만 버텨.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갔지만 거센 파도에 밧줄이 휩쓸려 갔습니다. 민수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밧줄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잡았어요. 민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고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함께 있는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진 민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한 입술, 멈추지 않는 덜덜거림, 점점 풀려가는 눈빛.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빨리 옷을 벗겨요. 젖은 옷이 체온을 더 빼앗아갈 거예요. 준비해 온 담요를 가져와 민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어요. 김씨의 어린 딸이 자신의 담요를 내밀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옷과 담요를 덧댔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계속 문질러 주셨어요. 모두 더 가까이 모여요. 우리의 체온을 나눠야 해요. 좁은 목선 안에서 우리 7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양쪽에서 민수를 감쌌고 어머니와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도 바싹 붙어 앉았어요. 작은 김씨의 딸도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기적처럼 민수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떨림이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민수의 작은 중얼거림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먼 바다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순찰선인가 걱정했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조업 중인 나만의 어선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목선이 그들의 레이더에 잡힌 것 같았습니다. 저기 뭔가 있다. 어선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어선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부들은 저희를 구조한 후 탈북민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즉시 해경에 신고했고 우리에게 뜨거운 물과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특히 민수의 상태를 보고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경이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어요. 응급구조대가 즉시 민수를 살폈고 저체온증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담요를 받고 경비정으로 옮겨 탔어요. 그제서야 진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경비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응급차가 민수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거란 진단이 나왔어요.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경찰, 의료진,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환영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자유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항구에 서서 뒤돌아본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의 옷에 묻은 소금기와 민수의 창백한 얼굴이 지난밤의 사투가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긴장한 우리의 모습을 본 국정원 요원이 먼저 다가왔어요. 저희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검은 정장 차림이 북한 조사관들을 연상시켜 가슴이 철렁했지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특히 민수의 상태를 살피며 의료진을 먼저 배치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차량은 특별히 준비된 듯했습니다. 앞뒤로 군 차량에 에스코트가 있었고 차 안에는 따뜻한 담요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몸을 녹이세요. 서울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원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낯설었어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오가는 넓은 고속도로, 반짝이는 건물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김씨의 어린 딸은 연신 창밖을 가리키며 신기했고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셨어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하자 체계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위한 기초 면담이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어디셨습니까? 친절하지만 철저한 확인이 이어졌죠. 우리 모두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지만 요원들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했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샤워부터 하시지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깨끗한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었어요. 민수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특별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김씨의 어린 딸은 장난감이 있는 아동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은 여성 요원이 전담했죠. 조사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메모지와 펜, 그리고 또 한 잔의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저희는 국가정보원 소속 조사관들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최근 식량 배급은 어떠했나요? 마을에서 남한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원들은 우리의 답변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신중하고 배려 깊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발견한 방수 가방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그 가방이 아마도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계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용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겁니다. 어머니의 조사실에는 여성 요원이 배정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유를 향한 갈망까지.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한 방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일행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식탁에 놓였고 김씨의 딸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을 반짝였죠. 오후 조사는 더욱 세세한 부분들을 다뤘어요. 마을에서의 생활상, 주민들의 동향, 최근의 변화들까지. 요원들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갈 무렵 주임 요원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의 말에 우리 모두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이 먼저 눈물을 흘렸고 이내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을 보내는 눈물이었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놓인 방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요원의 인사에 우리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것이구나. 이창수 어르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도 낯선 베개의 감촉도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그 낯설미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정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LED 전광판이 반짝이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순간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리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 밝은 형광등이 가득한 복도, 깨끗한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씨의 딸이 자동문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가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침구가 놓인 2인실 숙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설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웠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우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하나하나가 새로웠죠. 인권 교육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개념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였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어요.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성취감이 컸습니다. 특히 ATM에서 처음으로 돈을 뽑았을 때의 그 기분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말에는 현장 학습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어요.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의 두려움, 영화관 좌석에서 느낀 푹신한 감촉, 마트에 넘치는 상품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6주차가 되자 진로 교육이 시작됐어요.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농업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가족은 도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고 어르신의 부인은 미용기술을 배우며 작은 가게의 꿈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타십니다. 김씨 부부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요리사가 되기로 했고 아주머니는 피부관리사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들의 딸은 이미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컴퓨터를 배우시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장보기도 하십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10주차에 접어들자 우리는 각자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김 씨의 딸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꿈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죠. 졸업을 앞둔 마지막 주, 우리는 서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그린 미래는 달랐지만 모두가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하나원의 강당에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원장님은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하나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고 우리는 이제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르신,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꼭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